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4.15 총선 비례정당 투표 오늘 당장 찍는다면 어느 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 8일에 유권자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응답자의 35%는 민주당, 30%는 미래통합당으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긍정이 46.1, 부정이 50.7%. 이 여론조사는 95%의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권 여당에 많이 나왔다.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이 정도 나온 거면 상당한 선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고요. 고품격 정치 특과 유튜브 전용 방송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오늘 저와 같이 이슈의 껍질을 까실 분들 두 분인데 김민석 후보부터 먼저 모시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울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오셨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처음 뵙습니다. 근데 워낙 TV에서 많이 뵙다 보니까 저는 저 밖에서 보고 왜 이철희 의원이 앉아있지? 아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근데 이철희 의원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철희 의원보다는 좀 나아요. 훨씬 낫죠. 예. 사실은 제가 과 후배예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냥 대학 후배 가지고 과후배. 과후배. 거긴 예. 얼굴 보고 뽑았나요? 비슷한 사람? 그 다음에 사실은 이철희 의원이 제가 한참 저는 이제 탐사보도 기자 출신인데 거가 무슨 과예요? 정외과.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철희 의원이 저 소시적부터 정치에 꿈이 있었군요. 예. 그 할 때 그 보좌관 할 때 네. 그 뭔가 뭐 정치 뉴스 아이템 좀 오더러 네. 왔다 갔다 다닐 때 이렇게 만났었죠. 아, 그때는 의들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는 그쪽이 의리였군요. 저는 항상 의리였습니다. 탐사보도 기자였기 때문에 뭔가 아이템을 아, 그게 아니라 예. 저 우리 그때 이철희 의원이 갑이었단 말이에요? 예, 저는 항상 취재원이 갑이에요. 아, 항상 모십니다. 보좌관한테 예. 이슈를 얻으러 가셨다. 예, 예. 예, 취재원들이 중요하니까요. 예. 이 지금 김민석 의원은 너무나 전 의원이시죠. 근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을 지냈고 영등포울에서 지금 나오셨는데 20년 만에 나오시는 거죠? 네. 예.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감회가 정상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죠. 20년 제가 국회의원을 최연소를 2번 했거든요. 32, 36. 예. 28에 처음 나와서 떨어지고 아, 그러셨구나. 32, 36에 하고 서울시장 후보를 최연소를 했죠. 예. 정말 화려하시네요. 이력이. 뭐 화려한 그런데 예. 제가 농담처럼 친구들한테 야 이제 뭐 내가 별로 다른 건 이제 할 게 없고 기록 키울 것도 없고 예. 내세울 것도 없고 이제 찌그러셔가지고 예. 아마 이번에 20년 만에 다시 국회의원 되면 예. 제가 좀 일찍 했으니까 그래도 하는 거지 30에 했으니까 예. 40이나 50에 했으면 20년 만에 국회의원 되긴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예. 20년 만에 영등포을에서는 그때도 이제 초선 재선 때도 다 영등포을이었습니까? 네, 처음 출마할 때부터 영등포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영등포의 아들이다. 예. 아들이 이제 세상 공부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뭐 그렇지 한 분위기가 좀 있는 것이 제가 대학 때 자취를 하면서부터니까요. 거기에 사시게 된 게? 네, 신길동에 지금 이제 거기 체육센터가 만들어진 데가 있는데 예. 옛날에 거기서 자취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아까 이제 학교 후배 말씀하셨는데 87년에 이제 턱 하니까 악하고 했다는 박종철 거기가 이제 뭐 참 그렇죠. 열사라는 어떤 위치가 늘 군으로 되어 있지만 살았다면 이미 50대 후반이 돼 있는 거죠. 예. 거기 제 한 해 후배인데 박종철 후배가 제가
신길동에서 자취할 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 방에. 예. 그렇게 생긴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하고는 전혀 몰랐는데 어때 여기서 출마를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됐죠. 뭐 지금까지 쭉 돼서 제가 정치를 오래 쉬었기 때문에 다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제가 멈췄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두세 군데의 다른 옵션이 있었는데 예. 그냥 저는 여기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이번에 다시 오게 된 거죠. 최근에 사실 결혼도 거기서 하지 않으셨어요? 신길 교회. 네. 예. 그 예. 동네에서 하는 거죠, 뭐. 교회에서 소박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소박하게 했는데 예. 어떻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네. 예. 그 새로 그 사모님은 어떻게 아시게 되신 겁니까? 원래는 제가 무슨 NGO를 정치를 안 할 때 NGO를 하나 했는데요. 예. 거기서 일하는 후배의 친구여서 그냥 그때는 그냥 그렇게 아는 정도였는데 네.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 한번 와볼 테냐고 제가 그랬는데 오더니 저보다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아, 전도를 하셨구나. 글쎄 뭐 전도라고 봐야 되는 건지 예. 작업이라고. 추파라고 봐야 되는 건지 작업 겸 전도 겸. 작업이라는 표현을 예. 교회에다 쓰는 거는 상당히 성스럽지 아, 못하고 그렇군요. 예. 물론 우리 초중고등학교 때 교회 갈 때도 대부분 작업이 낀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예. 작업과 그다음에 예. 크리스마스에 맛있는 거 주는 예. 거 이런 뭐 식욕 이런 예. 거 있죠. 그런데 예. 제가 잠깐만요. 제가 예. 여기 중간에 전화가 와서 요거 조금 예. 좀 꺼놓고요. 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하여간 그때부터 급속히 사실 결혼을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생각하기가 좀 처지가 예. 이제 나이도 5학년이고 음. 그다음에 뭐 정치적, 경제적 뭐 가정 쪽 다 꽤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고 예. 그리고 결혼을 갑자기 한다는 게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예. 있었는데 예. 그렇게 됐어요. 결혼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누가 물어보면 야 무슨 결혼을 하냐 이렇게 예. 생각했는데 그렇게 급진전이 돼서 예. 그랬다가 게다가 결혼을 선거 전에 하거나 더구나 시까지 할 거라고는 진짜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죠. 예, 진짜 뻔뻔하게 된 거죠. 그 양김 이야기를 아까 하셨어요. 양김 이야기 하시면서 분열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조국 사태로 진보 진영이 분열됐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분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진화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과 예. 일시적인 이합 집산의 과정이 혼재되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진화하는 건가요? 이건? 두 측면을 나눠서 본다면 예. 일시적인 이합 집산이라는 것은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는 조국 전 장관 상황을 놓고 여전히 사회나 역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나온다. 이거는 저는 일시적인 이합 집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조정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는 마치 한 진영처럼 보였는데 요새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예. 외관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본질을 꿰뚫어 보면 실제로 다른 얘기를 하는 중에 상당수가 본질적인 정체성 자체에 있어서 가령 진보면 진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주장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는 예. 저는 자연스러운 역사 발전 과정이나 사회적 진화 과정에서 서로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를 한다면 가령 뭐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뭐 안철수 진영에 있다가 결국은 미래통합당까지 가게 된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 예. 이제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고 아마 하태경 의원하고 비슷한 주사파. 그렇죠. 예. 그랬다가 햇볕 정책 DJ 때는 그 논지를 펼치다가 예. 쭉 돌아서 안철수 쪽으로 했다가 드디어 이제 미래통합당까지 갔잖아요. 갔죠. 그분의 예. 선택의 정당함과 부당함 또 선택의 자유를 제가 평가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 언론이나 어디서 얘기할 때 진보였던 누가조차도 이렇게 비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저는 그다지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냥 그분의 정체성이 이제는 변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를 들어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도 진보의 스피커였던 분이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 여전히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를 보면 본인의 정체성 자체를 예. 최근에 여러 국면에서 안철수 대표나 또는 윤석열 총장이나 이런 분들의 행보나 방향과 가장 근사치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 또한 분화 또는 자기 정체성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명료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는 뭘 생각하냐면 어릴 때 이해 못했던 현상 중에 하나가 예. 역사를 보면 프랑스 혁명사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혁명이나 또는 뭐 혁명 이후의 과정이 뭐 1789년 7월 14일 하루 뭐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지는 그때 만혁명이 아니라 뭐 이렇게 진행되다가 또 몇 년 지나면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리하죠. 그때 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뭐 당똥, 로베스피에르 뭐 이런 등등 뭐 로베스피에르가 그때 맞나요? 아닌가? 다른 로베스피에르 맞나요? 예. 뭐 마라 뭐 이런 등등 사람들이 막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은 단두대로 가고 막, 그렇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고려 때 무인 정권의 역사를 봐도 막 누가 하루아침에 올라갔다가 막 휙 가고 이런 것이 한 60년 그랬죠. 예. 그런 역사적 급변의 시기에는 한 진영에 있던 것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확 변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본질이 뭐냐? 예. 저는 바닥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바닥의 흐름. 바닥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지식인이나 저를 포함해서 지식인이다 또는 언론인이다 하는 경우에 상당수가 실제 바닥의 흐름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 근데 실제 바닥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뭐냐? 예. 저는 최근의 역사와 시대 상황을 관통한 최고의 흐름은 노무현 대통령이 막판에 지적했던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를 총괄하면서 어떤 경험을 농축시킨 언어라고 볼 수 있는 결국 민주주의의 최후에 모르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미 그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DJ 때부터 얘기했지만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DJ 때 정치를 배웠는데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노무현을 탄생시킨 국민경선이라는 제도를 제가 디자인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예. 그때만 해도 예. 그러니까 즉 당이라는 점에서 보면 당비를 내는 당원을 찾아볼 수 없고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들에 의해서 몇백 명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됐던 김대중 시대, 즉 60년대로부터 70년대, 80년대를 넘어서도 그것이 쉽지 않던 시대를 거쳐서 2002년도에 노무현을 당선시켰던 시기에는 당원 반, 국민 반이라는 제도를 실험을 했으나 예. 도입을 했지만 그때에도 당비를 내는 당원이라는 것을 존재하지는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때 뭐 당비 내내 안 내내 그래가지고 당비 낸 사람들은 그럼에도 몇 명밖에 불구하고 없네. 예. 당원 플러스 민의를 반영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시기를 거쳐서 예. 20년이 지난 지금은 당비 낸 당원이 이미 적어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수십만에 달하는 시대이고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2000년 초반과 아까 예를 들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때만 해도 야 이거 참 시민들의
지지철의 이후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했는데 시민의 힘으로 극복했던 시기를 거쳐서 예. 지금은 솔직히 위에서 좀 먹물이 들은 지식인이나 언론인들이 뭐라고 해도 예. 흔들리지 않고 거리에 나간 시민들이 그냥 검찰 개혁을 밀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탄핵도 그렇게 된 거고요. 정치권과 언론이 감을 못 잡고 있을 때 탄핵을 밀어서 결국은 그러네. 정치를 변화시켰고요. 검찰 개혁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도 이제 언론은 지식인이나 유명 인사 셀럽들에게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예를 들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KBS나 MBC 이런 기성 언론이 여전히 자기의 지위가 있지만 유튜브를 쫓아갑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하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를 하고 있는 예. 실제 대중들, 예. 실제 시민의 움직임을 저는 여전히 감을 못 잡고 있다고 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정치를 벗어나 있었고 예. 그래서 조금 아는 거죠. 조금 그냥 20년이 저에게 준 광야 생활 같은 시기가 준 가장 감사한 것은 제가 요새 이제 홍보물에 그렇게 썼는데 제가 20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과 하늘이 무섭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도 제 진심이거든요. 국민과 하늘이 무섭고 감사하다. 네,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에 단일화 작업을 한 것은 예. 이겨야 되는데 단일화라는 정치공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한 거예요. 예. 근데 정치공학은 그때나 지금이나 필요해요. 그렇지만 정치공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힘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공학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 즉 단일화를 했는데 정말 예상 못했던 지지철회라는 예. 정치공학의 파탄 상황을 맞이해서 저는 아유, 끝났구나 생각할 때 그거를 국민들이 뒤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로부터 20년을 복귀를 거듭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국민이 얼마나 무섭고 위대한가. 그리고 인간이 그러니까 아무리 꾀를 써도 하늘의 뜻을 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 국민이 아무리 위대한 국민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만 정치인들이 뭐 국민을 어떻게 없이 여길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또 선택한 게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은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가령 민중이 역사의 주체다. 예. 또는 뭐 민중의 판단이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예. 단순한 기계론으로 매 시기 매번 국민의 판단이 그러니까 국민의 다수결적 의견이 옳다 이걸 뜻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예. 히틀러의 파시즘이나 이런 것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시기가 존재하죠. 근데 우리가 보편적이고 일반론으로 최종적으로는 민의를 감당할 수 없다. 민의가 가장 최종적인 결정이다. 이런 뜻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더구나 그런 것이 총칼의 힘이나 돈의 힘이 압도하던 시기로부터 예. 이제는 자본주의도 이제 거의 후기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그 기술적인 능력에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가 당장 유튜브라든가 그렇죠. 이런 예. 것이 작동하는 시대가 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일반 원칙으로 존재했던 국민의 어떤 탁월함이라는 것이 현실 지상에 내려온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가장 실수하는 대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과거의 이론이나 그런 잣대로 보는 건데 예. 저는 적어도 지난 길게는 탄핵 국면, 짧게는 지난 검찰개혁 국면으로부터의 이 시기를 보는 데 있어서 많은 종래의 진보적 언필칭 진보적 지식인들이 생각을 달리하거나 진영을 바꾸게 되는 데에는 그런 근본적인 역사의 변화를 못 읽거나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다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무너질 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지금 돌발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민심이
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심이 저희가 느끼기는 지난주에 여러 곳을 팔도 민심을 탐방을 해보니까 빵점이 2개가 나왔고 마이너스 점수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51점 정도가 나왔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해지는 시기 때 총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예. 국민의힘이 이제 결국은 결정적이고 또 그런 시대가 됐다 하는 것이 곧바로 진보적인 정치나 진보적인 정부가 항상 우위를 점하는 시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나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제가 민주연구원장을 할 때 이제 그런 조사를 많이 했는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 정치의 틀은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미. 즉 큰 틀에서 박정희 패러다임이 우세했던 70년대로부터 예. 이제는 탈박정희 패러다임이 우세한 판으로 바뀐 거예요. 이미. 그게 탄핵을 전후한 시기에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정치 질서로 안정화되느냐 아니냐를 둘러싼 일종의 대회전이 이번 총선입니다. 저는 아마 중요한 정치 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총선이라고 봐요. 그럼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박정희 시대의 패러다임을 움켜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지 않죠. 변하지 않았다. 네, 그런데 그 점이 이제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저는 상당히 정상적이고 꽤나 괜찮은 보수 정당이 있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못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후배들이나 이런 또 친구들 중에 야, 좀 딱하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할 분은 아닌데 예. 좀 괜찮은 정당이 있으면 정치를 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에 가서 정치를 하기는 좀 창피하다 하는 상황이 상당히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른바 합리적 보수.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이 있는 것이 참 좋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 뭐 당연히 이제 정치는 보수 진보의 양날개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와 별개로 아까 이제 뭐 51점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번 선거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 입장이나 아니면 당의 어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아주 빡빡한 선거라고 봅니다. 예. 애초에 저는 그럴 거라고 봤어요. 음. 이제 저는 원래 제가 선거를 비교적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굳이 얘기한다면 기획하거나 이렇게 실무를 총괄하거나 해본 경험이 제법 좀 있는 편이에요. 예. 뭐 선대 전체 본부장을 여러 번 해봤고 당을 뭐 만들거나 영입하거나 공천하는 작업도 해봤고 그런데 늘 저는 상당히 늘 이렇게 낙관하지 않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편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최근의 국면을 보면서도 예. 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본 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경기가 어렵고 그건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도 국제 경제가 어렵고 예.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 좀 지나면 좋아질 것입니다라는 희망의 언어보다는 여러분 참 어려우시죠. 우리가 아는데 진짜 이거 팍팍한데 같이 이렇게 해결해 갑시다라는 공감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주장을 해온 편이고 예. 당내나 이제 여권 내에서도 이게 안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구조적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솔직히 얘기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조금 소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그렇게 경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여당은 어렵죠. 그런데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뭐 등등 해서 저는 빡빡한 선거라고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아까 이제 뭐 51%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1점. 네, 그리고 이제 51점 여론조사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라면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수치는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현재의 미래통합당을 더 좋아한다고 얘기하기가 미래통합당이 조금 그래서 좀 그래서 예, 좀 예. 그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지만 실제 바닥의 상황은 그 수치보다는 이미 좁혀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격차가 이미 좁혀져 있다. 미래통합당이 많이 올라왔다. 그렇죠. 예. 훨씬 더 빡빡하게 올라와 있다고 보고요. 즉 그것은 미래통합 선거라는 게 한편으로는 대안의 싸움이고 예. 한편으로는 불만의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더 좋느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디에게 더 불만을 표현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한데 대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더 대안이냐 미래통합당이 대안이냐 즉 어디에 정권을 맡길만 하냐 솔직히 물어본다면 민주당이 1%라도 높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불만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이 저게 여당으로 지켜주고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좀 불만은 내가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묻는다면 그 불만의 정도는 상당 수준에 가 있다. 그것이 이제 50%를 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정확히 분류하시는 것 같네요. 예. 때로 선택은 예. 꼭 내가 이쪽이 대안이라고 보지는 않아도 그냥 순수하게 혼을 내주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로도 예. 때로는 대안이 안 되는 쪽을 찍기도 하는 것이 이제 유권자의 권리고 그렇죠. 또 전례가 있고 또 그랬던 좀 인지상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저는 대안이 아니다 하더라도 미래통합당 또는 하여간 어쨌든 민주당을 찍기 싫다 하는 정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빡빡한 선거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 보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봤을 때 비례정당, 위성정당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미래통합당처럼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위성정당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단체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정의당 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비례정당을 추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봐야죠. 제가 예. 좀 전혀 다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명분으로는 민주당이나 저 미래통합당이나 예. 저런 비례정당 일종의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드는 건 맞지 않죠. 예.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은 우리는 명분이고 뭐고 없이 이거 할 겁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건 그분들 자유예요. 예, 그렇죠. 예. 별로 아름답지 못한 자유를 예. 행사하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어쨌든 그걸 비판했기 때문에 똑같은 걸 하기는 참 그런 거잖아요. 좀 약간 추접해지잖아요. 이게 지금 네, 이제 상황 그런데 자체가. 자 이제 그게 명분이에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그 명분론을 예. 공식적으로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그러세요? 네. 지도부는 명분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여러분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선택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그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명분을 지켰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 되겠어요. 예. 또는 사는 거 아니더라도 쟤들이 잘 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예. 얘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예. 아니면 여러분 우리 죽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현실은 뭐냐. 제가 여론조사하는 분들이라든가 등등등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대로 가면 요 제도를 하에서 비례 전문당을 만든 미래통합당이 요 제도 그대로 가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냥. 25개 먹는다고 네, 25개 나오잖아요. 먹으니까 예. 이제 원래 먹을 밥보다 많이 먹는 거죠. 예. 이제 그 과식을 넘어서 거의 뭐 특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폭식. 예, 예. 폭식을 하는 건데 예. 그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볼 때 첫째는 그렇게 해서 일당을 이제 넘긴다는 무시무시하게 지역구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한 또 많이 나오더라도 예. 거의 이렇게 접구하는 거니까 예. 한 수를 접구하는 거니까
일당이 가는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고 그렇죠. 지금같이 특히 코로나19 네, 상황에서 나아가서 예. 그분들이 그렇게 일당이 됐을 때 뭘 하겠다는 것이 거의 보이잖아요. 뭘 예. 하겠다는 건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런 밑장을 깔고 있고 우리가 뭐 그건 아니야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믿는 건 너무 순진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일당하면 탄핵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본인들이 뭐 그렇게 이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절제할 만한 절제력이 있다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명분 외에 현실적 책임의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만 남고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선택만 남는 거 이런 현실적 책임을 놓고 죄송합니다. 내놓고 우리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있고 아니면 우리 어렵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가 있는데 이거 제가 전혀 다른 얘기를 드릴 것은 아까 제가 YSDJ의 87년 분열로 인한 패배를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나서 그걸 경험했던 YS가 정말 명분에 안 맞는 3당 합당 민자당을 해서 정권을 잡았죠. 그렇습니다. 예. 87년과 93년 민자당 합당을 경험하고 DJ가 와신 상담하고 정계를 은퇴했다까지 돌아와서 첫째 욕 직사게 먹고 결국은 새정치국민을 창당했죠. 예. 정계 복귀했죠. 다 욕먹을 일이었죠. 예. 세 번째로 DJP 연합으로 집권했죠. 예. 그것도 지금도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 지금 DJ가 정계 복귀한 거, 새정치국민회의 만든 거, DJP 연합한 거를 지금도 순수하게 비판하고 욕하는 분이 있다면은 사실은 우주에 가서 살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DJP 연합으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민노총과 정교조의 합법화가 이루어졌고 예. 4대 복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게 진전하는 거죠. 예.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도 결국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바탕이 됐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그런 류의 명분과 원칙에 대한 훼손에 대한 부담이 없이 집권한 것이 예. 민주진보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연합을 예. 안 했고 예. 독자 집권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직사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계속 협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선거법을 해서 바꿨는데 또 한 번에 암초에 부딪힌 거죠. 자, 이대로 해서 순수 명분론을 고집할 경우에 우리는 일당도 뺏기네. 예. 잘하면 탄핵도 다 되네. 예. 어떻게 하지? 하면서 우리가 주마등처럼 지나간 30년의 현대 정치사를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예. 이 고민 앞에 민주당은 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뭐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죄송합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까지 됐으니 민의가 다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례 정당을 일정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지도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당의 지지자 상당수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은 저는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이제 뜨는 거잖아요. 뭐 예. 정몽주당도 뜨고 뭐 예. 무슨 뭐 연합당도 뜨고 또 보니까 뭐 시민의 뭐 촛불당도 뜨고 막 이러잖아요. 알아서 찍어주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합쳐보든지 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들어간 건데 예. 이제 정당이 결단할 거냐 시민이 결단할 거냐의 문제에서 하여간 시민 세력 아까 얘기한 현실적 결과 즉 일당을 미래통합당이 가져가거나 그것이 탄핵 국면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못 보겠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뜬 거잖아요. 예. 결국 이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본질은. 두 가지를 저는 관심을 갖고 보는데 하나는 그럼 그들이 난립할 것인가.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그들이 그러면 비례 후보를 어떻게 뽑지? 그렇지. 하는 문제가 생겨요. 예. 예.
아이러니하게도 예.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으로 저는 정치의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 왜냐하면 선관위가 이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예. 그 미래한국당을 놓고 음. 사실은 선관위가 누가 이제 미래한국당이 올바른 정당이냐 이렇게 음.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의 직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 아니라 자기의 다른 숙주 정당의 비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설 캠프죠. 음.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후보를 뽑으려면 대의원과 당원에 의해 선택돼야 한다는 기본 민주적 프로세스를 지켜야 한다라고 선관위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내리꼽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즉 저는 지금 이 민주진보 진영 또는 약간 시민 세력의 비례 관련 당이 여러 개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 심플한 거예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치 고 노회찬 의원이 얘기했었던 임시 가설 비례대표 선출 장치예요. 저것은. 고 노회찬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가설 예. 정당. 물론 가설 그것이 정당. 예. 좀 더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요 국면에서의 본질은 이렇게 뒤집어 보면 비례대표 선출 선거인단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는 누가 정봉주당이건 뭐 숭구리당이건 뭐든 간에 그냥 위에서 내리꼽는 비례당은 못 만들 거라고 선거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당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안 찍어준다. 예. 안 찍어주는 이전에 예. 선거인단으로 들어가질 않죠. 보세요. 정의당이 얼마 전에 지역구에서 뭐 선거인단 이런 막 노력을 했잖아요. 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잖아요. 참여를 안 하잖아요. 왜? 이게 정치는 관심과 인기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내가 별로 가서 해주고 싶지 않은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장이 서야 된다. 장이 서야죠. 정치는 예. 장이 서야 되는 거죠. 근데 명분과 바람일 때 장이 서는 건데 5개, 10개가 만들어져도 이렇게 막판에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쟤들이 좀 정상적인 것 같아 하는 쪽에만 장이 쓸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사실상 명분은 어쨌든지 간에 이런 비례 논의를 명분으로 해서 예. 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일종의 지분을 가져야 되겠는데 하고 창당한 당에 굳이 일반 시민들이 돈 내가면서 들어갈까?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지금 같은 시민의 시대에는 예측건데 저는 결국 힘이 어느 쪽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시간이 좀 돼서 영등포 을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셔가지고 저 지역구신데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그건 아니고요. 미래통합당의 박용찬 아니 제가 이제 그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박용찬 후보께도 예. 제가 후보 되시고 나서 전화 통화를 드렸고 신경민 의원께도 드렸고 거기 이제 통화가 아직 안 됐고요. 예. 2번 했는데 이제 박용찬 의원하고는 바로 됐고 위원장하고는 또 이정현 전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를 이제 주창하시면서 거기에 나오신대요? 네, 일단 예. 무소속으로 이제 뛰시겠다고 그렇지만 결국은 단일 후보가 되시겠다고 해서 그 되면 이제 1대1 싸움을 하게 되는 거여서 그분께도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20년을 꿇었는데 당연히 되고 싶죠. 그리고 저 돼야 돼요 이번에. 그리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준비를 많이 했고 그 애정이 있고 제가 뭐 사실 당에서 딴 데 조금 국회의원 될 만한데 준다 그랬어요. 예. 근데 제가 굳이 영등포를 온 이유는 여기가 제 고향이고 제가 사랑하는 곳이고 또 진짜 제가 요렇게 하면 되겠다는 준비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자신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새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번에 되면 3선인데 나 앞으로 가늘고 길게 살 거다. 이게 이제 제가 누가 꼬셔도 절대 무슨 뭐 어디 뭐 경선에 나가거나 뭐 서울시장 경선 이런 걸 절대 꼬셔도 안 하고 국회의원은 아니 쭉은 아니고 2번은 한다. 2번은 더 한다. 왜냐하면 예. 국회의원은 2번은 해야 예. 확실하게 뭘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도
확실하게 바꿔놓고 계속 그냥 놔두시면 2시간, 3시간 그냥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을 후보시죠? 예, 김민석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잠깐만요. 예,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미래통합당의 박민식 부산 북 강서갑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박 후보님은 서울 영등포 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오실 김민석 후보랑 원래 같이 모시려고 했는데 좀 두 분이 별로 안 친하십니까? 어떻게? 아니 저하고는 급이 다르죠. 저는 아직 그 정도 급이 안 되고 두 분 다 사실은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저는 또 이제 아직 그 공천 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뭐 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직 예. 예비 후보고 예비 후보군요. 여러 가지로 좀 조심스러운. 그렇습니다. 그 김민석 후보랑은 사실은 서울대학교 64년생, 65년생 이렇게 되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예. 아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데 예. 그 김민석 후보 그 김민석 선배가 예. 총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인물로 다 알고 있죠. 그때는 엄청 스타였을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풍파를 많이 겪더라. 뭐 언론을 통해서 본 그러셨죠. 정도입니다. 예. 오프닝에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 했는데 일단 코로나19의 정부 대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고 싶네요. 뭐 그것이 말보다는 쉽지가 않겠죠. 예. 그렇지만 상당히 이제 아쉬운 측면이 많다. 오늘 제가 저희 지역에 어제 오늘 현장에 그 특히 마스크 예. 사는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아, 정말 이것은 그야말로 난리통입니다. 전쟁터고 예. 이거는 뭐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분노가 폭발 지경이지만 예.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예. 어떻게 보면 도매금으로 예. 막 국민들이 진짜 마스크 하나도 어떻게 해결 못하냐. 정말 한마디로 난립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정부 대응 그 실수가 뭐 몇 차례 나왔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30% 밑으로 떨어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는 기본적으로 예. 저도 이제 국회에서 8년 있었습니다만 예. 그 당시에도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론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론 정치지 여론 조사에 의한 정치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다르다. 그러니까 여론 조사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예. 여론을 제대로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가 네. 정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예컨대 뭐 최근의 예를 들자면 지난 창원 성산 선거입니까? 예. 당시에 보궐선거 당시에 예. 대부분의 언론기관에서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 노동당입니까? 저기 하여튼 민주당하고 단일 후보, 예. 단일 예. 후보가 거의 한 15% 앞설 앞선다. 것이다. 예. 이렇게 다 여론조사 나왔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박빙으로 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럼 예. 예를 들자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여론 지금 조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이게 팩트, 쉽게 말해서 어떤 팩트에 근접하려는 그런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민심은 그 이른바 보통 말하는 뭐 샤이 보수든 샤이 진보든 많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우리 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도 이제 차후 국회에서는 이 여론조사 부분에 대한 뭐 여야를 떠나서 좀 심도 있는 개선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민심이 악화돼 있다. 정부 여당에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 이제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또 중도 보수 쪽에 분들이 많이 있을 거 그렇겠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는데 뭐 어떻든 부산에 많은 그 시민들은 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것이 거의 민심 위반 수준 아니냐. 민심 저는 위반 수준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 보고 있죠. 부산 북 강서 갑인데 이전에 이제 2번 국회의원 되실 때도 거기서 맞습니다. 예. 하셨고 그때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정부 때였고요. 예.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당 후보로 나오셨고 지금은 이제 야당 후보로 나오셨는데 이게 좀 다르죠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제 같은 부산이라 하더라도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지역구 부산 북구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낙동강 벨트의 중심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낙동강 벨트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언론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양산, 예, 또 김경수 도지사 배출한 김해를 아, 포함해서 예, 부산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예, 아까 양산 김해 합해서 9개 선거구를 보통 말하죠. 예, 근데 이 낙동강 벨트는 같은 PK라 하더라도 상당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때까지 과거의 선거 그 성적을 보더라도 예, 이것은 뭐 보통 PK 하면은 과거에는 우리 보수 정당에서 말뚝만 박으면 되는 곳이다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낙동강 벨트는 그야말로 옥토가 아니라 박토, 자갈밭이다. 간척을 막 해야 되는 거군요. 지금은 예. 이제 오히려 9개 선거구의 현역 국회의원 숫자를 보면 예, 오히려 민주당이 5분, 아 그래요? 한국당이 4분 예. 역전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PK 안에서도 이 낙동강 벨트는 상당히 좀 토질이 다르다고 해야 되죠. 특히 예. 거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서는 이 낙동강 벨트를 정서적으로 예, 어떤 성지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옛날부터. 왜냐하면은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노무현 대통령이 또 고향이 김해 진영 예,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북강서구 을에서 출마한 경험이 경력.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예, 양산에 거주하시고 예. 또 사상구에서 국회의원이 그렇죠. 당선됐지 않습니까?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 예. 하셨고. 어떻든 그래서 세간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뭐 부산 정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말하는 부산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그렇군요. 정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다, 험지다 이렇게 보고 있죠. 더 열심히 지금 만약에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되신다면 맞닥뜨릴 상대가 또 지금까지와 같이 전재수 후보 굉장히 강력한.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2대1로 앞섰습니다, 전적이. 그렇죠?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전재수 후보는 또 정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저기 뭐 핵심이다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그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대방으로서 저한테 상당히 힘든 분이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도 한번 결합을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를 따로 해보시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혹시 AB 후보지만. 여론조사 부분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렇죠. 아마 여러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승산이 뭐 자세하게는 말씀 못 하시겠지만 승산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정치인들 나오면은 뭐 공개석상이든 또 그 사적인 모임에서든 모든 정치인들이 저는 100%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죠. 그렇죠. 또 그렇게 해야 지지자들이 따라오니까. 근데 저는 이번만큼은 결과는 우리 북구 주민들의 몫이고 제가 할 역할은 정말 우리 지역을
또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예. 여한 없이 해보겠다. 그게 제 답변입니다. 결과는 주민들의 몫이고 하늘의 뜻입니다. 미래통합당 그 공천 확정은 언제 되나요? 아마 뭐 조만간에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PK와 TK가 남아 있으니까. 예. 이게 지금까지 보면은 일부 이제 반발하는 의원도 있습니다만은 공천 과정은 투명하다고 보십니까?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So far so good입니까? 현재까지는 괜찮다. 상당히 괜찮다. 이제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여러 번 이제 공천 과정을 겪었는데 우리 이제 미래통합당 전신이 이제 자유한국당 예. 또 새누리당이지 예. 않습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부분이 예. 사실은 그동안에 공천 과정에서의 그 퇴행성.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어서 우리가 망했다. 이런 이제 그 자책이 많이 있죠. 집안으로 치면은 그렇군요. 지난 예. 총선 또 대선, 예. 지방선거 예. 3년 전에서 쉽게 말해서 완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안으로 치면 풍비박산이 나고 망한 집안입니다. 예. 그러면 그 망한 이유가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뭐 탄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망한 첫 출발은 예. 뭐 지난 이제 선거를 보면은 이른바 특정 세력의 개파의 전횡, 공천 과정에서의 전횡 예. 이거로 우리가 뭐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자폭 공천을 한 거죠. 자폭 공천을 하면서 지난 선거에서 뭐 많은 국민들이 어떤 외면하게 만드는 예. 그것이 총선에 완패가 되었고 또 총선에서 지니까 또 탄핵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거의 공천 뭐 학살이라고 합니까? 뭐 공천 과정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부끄러운 점 퇴행성하고 비교해 볼 때 예. 현재까지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그런 공천 과정은 뭐 몇 가지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반발도 있지만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금 이제 새누리당 그 전에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명을 바꿨는데 거기에 관한 비판이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당명을 바꾸니까 이게 당명을 바꿔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진짜로 새로워져야 될 텐데 4년 정도를 원외에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원외에 계실 때 그 원내를 보면서 그리고 지금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바뀌었다, 혁신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가야 될 길이 멀다. 보통 이제 우리가 다시 예. 국민들로부터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우리 손을 다시 잡아 주려면 두 가지 과제가 있어야 된다. 예. 하나는 이제 통합이다. 통합. 하나는 또 쇄신이다. 통합이라는 건 보수 통합. 그렇죠. 예. 중도 보수. 그러니까 통합과 쇄신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쇄신이 되어야 통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합의 필요 조건이 쇄신이고 쇄신이 되어야 통합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통합은 쇄신의 쉽게 말해서 마지막 결정판, 활용 점정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직도 부족하지만 어떻든 통합의 그런 테두리는 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에 어떤 컨텐츠를 넣느냐 예. 이것이 이제 쇄신의 문제인데 그렇죠. 결국 이 쇄신의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4.15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형편에서는 예.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떤 공천을 하느냐 또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 예. 과거에 지탄을 받았던 인물들을 어떻게 솎아내느냐 뭐 이런 것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는 괜찮았다라고 아까 소파 소굿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부산 경남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특이하게 경력에서 보니까 원래 경력은 뭐 워낙 화려하십니다. 외무고시, 사법고시를 다 패스하셨더라고요. 아, 예. 서울대 외교학과 나오셨고 아버지 부친께서는 이제 베트남전 맹호부대 정보장교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 특이한 이력이 최동원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고 예. 제가 대학 1학년 때 예. 1984년도죠. 그 당시에 그 우리 최동원 선수가 예. 코리안 시리즈 7차전을 아, 4전을 4번 경기 네 번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을 때가 사실 84년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최동원 선수의 기록은 예. 사실 뭐 미국 메이저리그다 없어요. 또 일본 무슨 없어요. 저팬 리그다 예. 통틀어서도 있을 수 없는 없어요. 기록이죠. 예. 그때 그래서 저도 너무 생생해요. 워낙 야구를 좋아하고 예. 또 당시에 그런 요청이 있어서 예. 또 최동원 선수의 모친이 또 제 초등학교 대선배님이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여러 가지 예. 인연이 있어서 제가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았고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아, 지금은 아니시고요. 그 또 다른 경력 중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렇게 집권여당 시절에 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는데 검사 출신이고 특수부에도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주로 있는데 이제 특수부인 말이죠. 예. 인권위원장은 왜 맡으신 거예요? 인권위원장은 이제 좀 설명하려면 좀 긴데 예. 요약을 하면은 예. 뭐 전반적인 인권보다 예. 저는 과거에 검사 때부터 범죄 피해자 인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범죄 피해자 인권. 범죄 피해자 인권. 음. 왜냐하면 이제 범죄 피해자라는 사람들은 지금 말해서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제일 책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말은 예.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이행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국가가 나서서 보듬어 줘야 될 대상이 범죄 피해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의 현실은 이제 우리 헌법만 보더라도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뭐 피의자의 뭐 진술 거부권이 있다,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 뭐 여러 가지 피의자 인권에 해당하는 법 조문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범죄 피해자를 뭐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딱 선언적인 조문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죠. 예.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진보 진영에서 범죄 피의자 인권을 그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의 인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범죄 피해자 양쪽을 놓고 볼 때 사실은 국가가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느냐. 저는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범죄 피해자를 더 보호해 줘야 되죠. 예컨대 우리나라 최그대의 살인마 예. 이제 유영철 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무고한 시민들 20명을 살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유영철을 위한 그 인권, 유영철도 인권이 뭐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쉽게 말해서 지금 수감 중에 있지만 예. 옷도 입히고 예. 또 따뜻하게 뭐 겨울이면 히트도 틀어주고 여름에는 선풍기 틀어주고 뭐 그게 뭐 당연한 건데 예. 이제 그런 사람도 인권이 있는 거죠. 해줘야 되지만. 근데 피해당한 그 20명 무고한 사람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사실 국가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돈을 준 것도 없고 뭐 따로 뭐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범죄 피해자의 인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에서 빨리 벗어나서 다시 정상적인 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듬어 줘야 된다. 예. 이 검사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이제 그 아까 인권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법을 예. 제가 국회에 재정법으로 통과시켰죠. 그래서 제가 제 국회의원 생활 때 제일 보람 있게 생각하고 참고로 최근에 이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법이 한번 그 신문에 많이 난 적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어디 저 카나다인가 간 분 있지 않습니까? 윤지호 씨입니다. 아, 예. 그분을 그 당시에 지금
후원했던 사람들 후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 뭐 호텔비도 제공해주고 뭐도 하고 뭐 했지 않습니까? 뭐 경호도 해주고 뭐 그 돈을 경찰에선가 하여튼에 이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을 가지고 썼다고 해. 그래서 제가 그 기금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지금 그 윤지호 그분하고 또 법무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을 한꺼번에 제가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피해자 인권 중요하죠. 근데 이제 피의자 인권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그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조국 전 장관 후보자의 부인 또는 장관이 된 다음에 그 부인 정경심 교수의 피의자 인권과 관련한 검찰의 행태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똑같은 말인데 저는 이제 그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범죄 피의자로서 똑같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목이냐면은 왜 하필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조국 또는 조국 그 정경심 교수입니까? 그분한테 대해서만 유별나게 특별하게 시작을 하느냐. 과거에는 안 그러다고. 예컨대 포토라인에 옛날에 다 공적인 피의자의 권리, 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피의자 자기가 자기 얼굴 공개되기 싫다 하면 못 하는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적인 인물은 검찰청에 소환될 때 뭐 대통령 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포토라인에 섰다고 해요. 그랬었죠. 그런데 왜 하필 그런 것이 조국 장관, 전 장관 또 그와 또 자기 그 정경심 교수 할 때만 그렇게 되느냐. 이런 이제 사례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이것은 특혜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에 관해서도 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국민들이 우려하는 미래통합당에 관해서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다수당이 되거나 또 집권하게 되면은 인권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언론 자유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계속 떨어졌습니다. 제 언론인으로서 분명히 기억하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계속 모니터를 했었는데 프리덤 인덱스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게 이제 새누리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미래통합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하는 언론 자유 인덱스가 미국에서 발표하는 것도 떨어지고 프랑스에서 발표하는 것도 떨어집니다. 그 8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그러면 이거는 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인권 이거는 좀 그리고 이미지라는 측면도 있고 원래 본인들이 이제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당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찾는다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인데 제가 그 국회 재선할 때 미래방송통신위원회 거기 이제 그 여당 간사를 했었는데 상대방 간사가 우상호 그랬군요. 대표죠. 그래서 저도 뭐 그 전까지는 언론 부분이나 근데 뭐 문외한이었습니다만은 그때 하면서 느낀 점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사적인 공간에서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다 그 이념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가치로 보면은 언론의 자유죠. 근데 그런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뭐 방송 제도 또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여당 야당이 누구 뭐 옳다 누구는 잘났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가 판이하게 다르더라. 야 이래서 우리가 사적으로 만나면 아니 당신들 옛날에 이렇게 주장해 놓고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서로 똑같아요. 서로 지금 정말 똑같아요. 그렇겠습니다. 정치적 입장은 아니 그래서 그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자유라는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뭔가 좀 그 순수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데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론 자유 가치보다는 워낙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뭐 대통령 중심되지 않습니까? 집권을 하게 되면은 우리 세칭 뭐라고 합니까? 검찰총장 네 사람 만들고 KBS 사장 무슨 MBC 무슨 뭐 방송 뭐 장악한다 뭐 표현이 이제 뭐 이쪽 저쪽 다 그건데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검찰 독립도 저는 마찬가지 문제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권력자가 되는 순간 프루던스라고 하죠. 프루던스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데 권력자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를. 그러니까 권력자가 내가 권력 가지다 해서 검찰총장 네 사람 만들어서 그동안에 내한테 뭐 그 정치적으로 나쁘게 한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감옥 넣고 또 언론 통해서 또 그거 하고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언론 그 아까 프리덤 인덱스라 합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기준에 많이 못 미치고 있다. 이제 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정파를 떠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그런 사례를 보면은 뭐 우리 이제 뭐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얼마든지 그런 예가 많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 언론 자유를 그렇게 퇴행시켰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차별적으로 지금 정부는 그 언론 자유에 그러니까 어떤 신문 방송의 자유 이런 걸 다 포함한 이런 데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박수를 사실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과연 받고 있냐? 아니 지수는 국제적인 지수는 더 높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지수를 제가 모르니까 말씀은 예를 들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 없이 최근에 어떤 지금 그 교수님 성함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칼럼 쓰신 분 있지 않습니까? 임미래 교수입니까? 아, 저 경향신문 칼럼. 칼럼. 그런 거 사실 고려대 연구 교수. 너무 저는 그거는 사실 이게 저도 비판했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언론 자유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고발할 필요는 없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코미디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문화나 그런 행태가 누구에게나 남아 있다. 아니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뭐 옛날에 정권에 비해서 우리가 뭐 훨씬 뛰어나다라고 사실은 말을 못 하는 거죠. 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개찐 도찐 아니냐? 50보 100보 아니냐? 그렇죠. 아니 우리 앵커님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그쪽에 있는 정치인들은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만약에 그러면 제가 약간 좀 걱정돼서 그러는데 그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이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집권까지 하게 되면 KBS도 장악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럼 KBS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뭐라고 할까요? 내적 자율성이 과잉이다고 싶을 정도로 자율성이 굉장히 높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건데 최소한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저는 멀다. 왜냐하면 우리 앵커님의 기준, 앵커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내적인 자율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마지막 평가는 국민들의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시중에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KBS 안 본다는 겁니다. MBC 안 본다는 겁니다. 왜요? 왜 안 보겠습니까? 정권의 오용 방송이어서? 아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듣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KBS에 있는 분들도 그것을 아주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무지랭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백성들이 하는 소리다 이렇게 폄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좀 성찰하는 태도로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진정한 언론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태도 아닐까. 몰라 제가 뭐 주제 넘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까운 친구들이나 선배 후배들 중에 뭐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이 계실 좋은 것 분들이 같아요. 많이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밖에 안 남았는데요. 시간이 좀 돼서 가장 힘든 질문일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 리더십을 평가를 하시면서 왜냐하면 지금 선거 이후에 사람들이 상상을 하잖아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누가 대표가 될까? 또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정도에서 출마를 하셨는데 뭐 떨어질 수도 있고
홍준표 전 대표가 뭐 당선이 되실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예. 이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죠. 예, 유튜브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편안하게 말씀을 예. 또 드릴게요. 예. 이제 우리 황교안 대표, 제가 다른 방송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예. 황교안 대표는 대표님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검찰에 예. 저희 직계 상사였어요. 직계 상사여서 뭐 방송국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다 알죠, 팀원들이 사실은. 모이면은 예, 예. 뭐 밥 먹으면서 부장 욕하고 그렇죠, 뭐 사장 그렇죠. 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잘 알죠 그 사람에 예. 대해서. 그럼 검사들이끼리 모이면은 뭐 우리 부장이 어떻다 차장이 어떻다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또 그렇게 되면은 박수보다는 또 약간 비난이 많는 게 뭐 세간의 또 그런 문화인데 예. 우리 황교안 대표는 하여튼 제가 들은 바로 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하여튼 반듯한 사람이다. 예. 이념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떻든 인품이나 품격이나 이런 것은 그분을 비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아주 정직한 분이고 예. 제가 있을 때도 서울지검 특수일부에 제가 수석 검사를 했는데 당시에 뭐 우린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주 시끌벅적한 떠들썩한 사건을 한 적이 같이 있었는데 예. 그 사건 처리 과정이나 또 뭐 후배들이나 상사들을 대하는 태도, 언론을 대하는 태도 여러 가지 평가를 종합해 보면은 아주 인품이 참 훌륭한 분이다, 반듯한 예. 분이다. 근데 예. 이제 이런 분들이 세간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 진흙탕에 오면은 제대로 할 것이냐.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한 것이 사실이죠. 저도 뭐 혼자서라도 아유 제대로 하시겠냐. 예. 그래서 벌써 한 1년이 지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뭐냐면 저분이 그냥 그렇게 뭐 인품만 반듯한 분이 아니구나. 예.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예. 또 그 리더십, 지금 말해서 어떤 지지자들이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을 때 어떤 특별한 그 과단성 있는 행동으로 지지자들의 마음을 모으는. 예. 맨 처음에는 뭐 근데 단식한다, 뭐 삭발한다 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다고요.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보수 우파를 결집시키는 어떤 그런 촉매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향후 전망은 제가 뭐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지 못합니다만은 네. 저는 상당히 기대가 크죠. 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별로. 아니 홍준표 대표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예. 저하고 예. 사실 뭐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뭐 하나만 예를 들면은 이제 보수의 핵심 가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예. 지금 와서 지도자들이 위기에서 헌신을 하는 그렇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보수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아왔죠. 예. 뭐 영국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무슨 전쟁이 나면은 참전을 뭐 해버리죠. 예. 그 왕자가 전투기를 타고 가고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특혜 같은 것을 받더라도 위기 때 자기 목숨을 내놓으니까 국민들이 오케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지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두 분 다 우리 보수 우파의 지도자급에 있는 분이지만 예. 이제 지금도 뭐 공천 과정에도 있고 한데 과거에 하여튼 제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김문수 지사가 과거에 그 대구에 공천 신청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때 제가 방송에 나가서 그랬어요. 김문수 지사는 우리 보수의 그 지도자인데 그렇게 꽃밭으로 가면 되느냐. 예.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홍준표 대표도 당신이 당대표 시절 때 당협위원장, 이제 지역구 책임자죠. 예. 그것을
셀프로 본인이 그냥 대구에 당협위원장으로 자기가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예. 국회 정론관에 가서 예.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뭐냐? 당 대표가 다른 동지들은 다 험지로 보내고 본인만 꽃밭으로 가면 되느냐? 이것은 리더십이 생기지가 않는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제 뭐 홍준표 대표다 또 누구다 해서 뭐 어디 뭐 공천 가지고 지금 아직도 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양쪽의 다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공관위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공관위나 많은 분들이 왜 홍준표 대표다 뭐 또 어떤 분들이다 이런 뭐 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뭐 서울이다 예컨대 이런 험지로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냐 이런 데 대한 비판이 있죠. 그런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일리가 것이다. 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저 어쨌든 그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좋은 프로그램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나와주셔도 됐습니다. 빨리 예, 저기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자격을 구비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음에 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민식 예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